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국민연합의 강석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동준 박사님께서 2차 대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2차 대전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어떤 또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또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차 대전이 일어난 지 한 30여 년 만에 다시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죠? 예. 그런 거 보면 참 인류가 참 우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처절한 1차 대전을 통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도 다시 또 전쟁이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물론 이제 그만한 거기에 어떤 뭐 불가피성이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역사적인 교훈을 배우면서 다시는 이 지구상에 이런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제도화함으로 인해서 불행을 막고자 하는 우리 인류의 그런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저희 자유통일국민연합에서 역사 인문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한 3년 동안 여러 가지 역사, 교양, 리더십, 또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등 많은 통일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선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구독자 수가 좀 많은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요즘에 넷플릭스라는 데서 2차 세계대전을 아주 청천연색으로 칼라로 복원을 해가지고 그게 수십 편의 다큐멘터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의 다 봤는데 그 뭐 양이 방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굉장히 교훈적인 면에 치중을 해서 이렇게 주로 말씀을 드리고 요새 최근의 상황하고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에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의 그 어떤 대립이 격화되면서 남중국해하고 그 대만 해협에서 상당히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홍콩을 보안법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손에다 넣었습니다. 홍콩이 자유주의 체제로서 50년 동안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를 깨고 홍콩을 그냥 중국의 중앙정부에다 그냥 복속 편입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또 대만을 지원을 하고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니까 이제는 대만을 위협하면서 언제든지 대만은 우리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침공을 해서 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뭐 군사 연습을 맹렬히 하고 있죠. 미국도 이 역사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치를 많이 취하고 국제사회에서 좋게 역할을 하기를 바랬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어긋나니까 미국도 뭐 이제는 대만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중국을 거의 망하게 하는데 크게 지금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서 뭐 항해의 자유를 갖다 위협을 하고 있죠. 미국이 여기에서 뭐 강력하게 이 제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잘못하면 전쟁의 촉발 가능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의 그 상황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진짜 터진다면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는가 하는 거. 자, 그러면 몇 가지 일반적인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류사가 전쟁의 연속이에요.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죠. 그러면 전쟁이 뭐냐? 1830년도에 프로이센의 클라우제비치라는 사람이 전쟁론을 썼는데 여기서는 전쟁을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 행동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고 이건 왜 그렇게 되느냐? 갈등이 생기잖아요, 서로.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불일치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쪽이 저쪽에서 뭘 빼앗고 싶어.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는데 결국은 현상의 변경을 무력으로 시도하는 그런 행동이 전쟁입니다. 일종의 뭐 이것도 정글의 법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이죠. 인간이 뭐 도덕성이 있고 법이 있다고 하지만은 도덕법이 벌써 틀려지면은 그게 서로가 배짱이 안 맞으면 싸움으로 가고 국가 간의 싸움은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클라우제비치는 전쟁을 가능하면 회피하라.
그렇지만 상대국의 선에 의한 평화를 기대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시겠지만. 뼈 있는 네, 네. 자,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전쟁을 막는 것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다는 걸 좀 시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까 1차 세계대전은 1918년에 끝났어요. 14년부터 18년 동안.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사실상 1939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20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왜 또 독일이 또 세계대전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켰느냐 하는 거는 1차 세계대전의 처리가 그렇게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1919년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평화 협상을 하고 베르사유 체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독일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사스 로렌 이런 걸 다 뺐고 그 독일이 가지고 있는 영토를 일부 많이 이제 양보를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경제적으로 나빠진 데다가 1920년대는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발표된 네. 근본적으로는 이것보다는 독일이 굉장히 거기 그 전쟁의 결과 자기들이 배상금 한 거에 대한 굉장한 앙금을 가지고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나타난 것이 이제 히틀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이 이렇게 영국이나 프랑스 등 그런 전승 국가들한테 굴욕을 당하느니 한 판 더 해서 독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나가서는 세계적인 국가가 되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에요. 일종의 민족주의를 선동한 거겠죠. 이제 선동으로 가는 것이죠. 이제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 오스트리아의 원래 하사관 출신이에요. 하사관 출신. 미술학도인데 그게 뭐 인생이 제대로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또 이제 아주 기회를 잡은 것이죠. 기회를 잡아서 아주 선동적인 연설만큼은 아주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히틀러의 연설을 들으면 독일어를 제가 못 알아들어도 굉장히 빨리 알아듣는 듯한 카리스마를 제가 느끼겠는데 독일어를 잘 알아듣는 독일 국민들은 얼마나 거기에 열광을 하겠느냐 그거는 뭐 제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독일은 이런 그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을 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그 내세우는 게 있어요. 독일어를 쓰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 레벤스라움이라고 해서 그 생활권역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건 뭐냐면 독일어 쓰는 데가 오스트리아, 체코, 일부 또 폴란드까지 다 이렇게 그런 광대한 지역이에요. 그거는 독일 거다 하는 식이야. 그러니까 논리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침략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전쟁에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 명분을 만든 거죠. 독일이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뻗어나가야 독일의 생활권역이 확보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 독일인들이 그 러시아 지역에도 많이 흩어져 살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또 독일 사람들도 보면 이름이 러시아 사람 이름이 많아요. 요새 테니스 선수들 보면 러시아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독일하고 러시아는 옛날에 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라는 거를 봅시다. 예, 일본이 이제 아시겠지만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굉장히 일본이 부국강병을 해서 성공한 나라가 됐어요. 1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는 세계 5대 강국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군축협정에 가담을 해서 군함을 일본은 얼마 척 이상으로는 가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협상을 했어요. 어쨌든 그 협상에 끼게 된 것 자체가 대단한 일본이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 군부에서는 아니 민간 외교관들이 나가서 협상을 한 게 일본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군함 척수를 굉장히 우리가 일본이 가져야 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작게끔 해가지고 뭐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 군부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민간 수상들 장관들을 막 쿠데타를 일으켜서 암살도 하고 그러면서 군부가 30년대에 들어서 이제 권력을 강화해서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잖아요. 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거의 전시 내각적으로 간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그 일황제는 네. 아무 뭐 어떤 실권이 정치적으로 없었나 봐요. 그래도 일본의 군부, 일본이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그 천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준 그런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돼서 실권을 행사 안 하더라도 밑에 이 소위 실권을 가진 자들이 천황을 팔아서 일본이 위대하다는 해서 군국주의자들이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면은 이게 천황의 뜻이다 해서 그거를 전부 국민들한테 강요를 하고 국민은 천황이라는 이름하에 꼼짝도 못하고 그거를 다 복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일본의 그 군부 세력이 천황이라는 절대 권력을 최대한 그걸 악용을 했네.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일본 국민들은 거기에 저항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미가제 특공대, 그다음에 일본이 그 가미가제 나갈 때는 사케 한 잔씩을 먹고 그걸 뭐 죽으러 가는 거니까 천황한테 충성을 약속하고 그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또 왜 이렇게 나갔냐면 일본이 천연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팽창을 하려면 일본 군국주의는 결국 팽창을 해야 되거든. 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자원을 확보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거예요. 이 당시 재밌는 것이 미국의 자원의 77, 8%를 의존했어요. 미국에 재밌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석유를 수입해다 썼나 보네. 그렇죠. 뭐 석유뿐만 여러 가지 그거를 많이 했어요. 예. 철강 뭐. 그렇게 이제 미국이 그거를 이제 그런데 이제 미국이 계속 주고 있었는데 뭐 만주 사변을 하고 중일 전쟁까지 중국을 본토 침공을 하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일본이 이게 아니다. 일본의 침략 야구를 하고 더 이상 이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깃장이 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태리 파시점. 이태리 2차 세계대전의 출직국 중에서 비교적 약해요. 독일이 강했고 일본이 강했는데 이태리 파시즘은 어쨌든 무솔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로마를 주장하면서 주로 아프리카 쪽에 그리스 아프리카 쪽을 에티오피아. 그쪽에 에티오피아를 원래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쪽 밑에 거를 자기들이 이제 먹는다는 걸로 해서 이 3개국이 이제 협정을 맺는 거예요. 결국 주축국의 협정을. 그러니까 솔제니치가 제2의 시저가 되겠다는 야망을 망상을 가졌던 거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 침략자가 독일, 일본, 이태리,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이 정도. 근데 뭐 핵심은 추축국이라고 해서 독일, 일본, 이태리입니다. 이태리인데 이태리는 전쟁에서 금방 패해가지고 일찍 꼬리 내려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싸운 나라는 나치하고 일본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주축국 깃발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제 독일 깃발, 일본 깃발 그렇게. 연합국은 뭐야? 이제 방어를 하는데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소련이 거의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군인 민간이 합쳐서 3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몇 년 만에 거의 한 6, 7년간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은 굉장히 희생은 적지만 미국이 물자가 풍부하니까 전체를 다 도와줬어요. 소련의 무기 도와줬죠. 저 장개석 군대한테 도와줬죠. 뭐 프랑스, 영국 할 거 없이 전부 다 도와줬어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북부에서도 롬메를 상대로 해서 미국이 일찍 가서 싸웠어요. 그다음에 그게 이태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미국이 자기들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병력과 물자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의 물꼬를 바꿨죠. 이게. 그래서 소련, 미국, 영국, 장개석의 중화민국, 프랑스, 근데 폴란드가 재밌어요. 폴란드가 이 독일과 소련에 끼인 나라잖아요. 양쪽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한 나라가 폴란드인데 폴란드가 의용군이나 이 레지스탕스를 조직을 해서 아프리카, 이태리 이런 데서 굉장히 활약을 했어요. 폴란드가. 폴란드 군이 희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폴란드가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건 뭐 가장 박해받는 민족으로 지금 역사에 지금 돼 있죠. 그럼 이제 히틀러가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히틀러의 집권 과정은 뭐든지 히틀러가 혐오하는 게 공산당이에요. 그 다음에 유태인이고 공산당은 의사당 방화를 의사당에 불을 지르는 게 공산당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른스트 렘이라는 원래는 나치 돌격대 수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자본주의에 반대한다고 해서 결국은 이 제거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장검의 밤이라고 하는데 이제 장검의 긴 칼로다가 숙청을 했어요. 이것도 렘에게 프랑스로부터 돈을 받아서 나치를 전복한다는 거짓말로 뒤집어 씌웁니다. 뭐 나중에 폴란드 침공 무슨 침공할 때 전부 거짓말을 만들어서 상대방에 뒤집어 씌운 게 히틀러 스타일이에요. 결국은 힌덴부르크가 사망해서 히틀러가 총통에 취임을 하는데 이 총통 이름을 퓨러라고 합니다. 퓨러.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 우리는 뭐 히틀러가 앞장서가지고 독일 국민들은 할 수 없이 따라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호응을 하고 거의 집단적 관계에 빠졌어요. 우리나라 촛불을 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그 양상입니다. 이게 이제 히틀러가 선동을 했죠. 그 독일 국민이 2차 세계대전 때 수모를 느꼈잖아. 전쟁 배상과 영국, 프랑스한테 치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민족적 울분을,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유대인을 또 싫어하는 국민들의 정서가 광범했거든요. 그걸 히틀러가 최대한 이용을 해서 선동을 했죠. 선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독일 국민의 지구한 인격이 민족 공동체라고 해요. 아리안족이 유대 민족보다 가장 우수하다는 그걸 내세워서 민족 의사를 표현하는 지도자 원리의 바탕을 둔 독재적 지위를 하고, 이런 것을 독일 국민에게 신앙 차원에서 세뇌를 계속 시켰어요. 라디오를 전 국민에게 보급해서 계속 이런 걸 틀어주면서 또 이거 틀어주고 또 클래식 틀어주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독일 국민들이 완전 세뇌를 당해서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지지했죠. 그 이제 나치가 이제 결국은 이제 도박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마 생활권역이라는 그 주변의 것만 먹으려고 생각하는데, 아마 히틀러의 그 광적인 성격에 비추어서는 이미 세계 정복을 꿈을 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망상이죠, 망상. 망상이죠. 일단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는 쉬운 먹잇감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제일 어떻게부터 시작했냐면 오스트리아는 바로 옆이니까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이걸 전부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국 타겟은 소련하고 이미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영국하고도 맺었었죠. 영국하고도 맺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는 하나의 술수였어요. 그렇죠. 이게. 불가침 협정을 맺어서 소련한테 뭐 발트 삼국을 사실상 내줘요. 그다음에 폴란드도 일부 동쪽을 띄워준다고요. 소련을 그걸 갖다 이제 칼 갖다 무디하기 위해서. 또 영국의 챔버린 수상하고 뮌헨 협정이라는 평화 협정을 맺는데 결국은 다 휴지 조각이 돼서, 챔버린은 가장 바보 같은 정치인, 평화를 갖다 내세우고 자기가 위대한 것을 일으켰다고 공항에서 막 이 협정문을 갖다 흔들어 보인 게 챔버린인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챔버린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만큼 그걸 이제 소위 그 평화가 가져오는 그 환상이며 결국은 이제 실패가 됐다는 건데, 독일이 이제 세계 제국을 꿈꾸면서 이제 프랑스까지 다 먹고 그다음에 폴란드 침공하면서 결국은 주 타겟은 소련입니다. 그다음에 북부로는 노르웨이하고 덴마크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야? 이태리는 이디오피아를 침공했죠. 아프리카 북부에서 하는데 이태리가 약하니까 이미 독일이 아프리카 북부에 개입을 했는데 그 유명한 게 롬멜입니다. 롬멜 사막의 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결국은 뭐 유럽의 황제가 되기 위한 그 야망이었네요. 결국은 유럽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소련을 침공한 거 보면 유럽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까지 다 먹겠다는 야망인데, 이게 너무 부푼 꿈이었다. 그 환상에 젖은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해전행도 있어요. 대서양에서 독일의 그 군함하고 유보트가 이제 잠수함이 영국, 카나다, 미국의 상선대 그 물자를 싣고 가는 게 많았어요. 물론 군함도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공격을 해서 결국은 미국의 상선대가 독일의 그 유보트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격침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또 열이 받아서 미국을 거의 참전을 시키게끔 독일이 그냥 유도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유럽은 이렇게 전부 히틀러가 온 전방위로 공격을 해서 그 꿈을 하나하나 이제 실현을 하는데, 남은 건 영국이고, 그렇죠? 남은 게 영국이에요. 그다음에 남은 게 소련이고, 그거밖에 안 남았었어요. 전부 다 사실상 점령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독일이 1차 대전 치르고 나서 초토화가 되는데 어떻게 또 전쟁을 언제 이렇게 준비해갖고 그 많은 군수 물자 무기를 만들어내는지 참 대단해요. 독일의 능력이 대단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독일이 그 군수 산업을 또 기반으로 해서 경제를 재건하는데 놀라운 거예요. 히틀러가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을 할 때 이미 독일의 그때 폭스바겐이라는 걸 좀 만들었잖아요. 국민차. 네, 국민차. 그다음에 아우토반을 만들어서 그때 올림픽 때 그 전 독일이 고속도로가 그냥 쫙 깔려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엄청난 생산력을 이미 갖추고
독일이 그거를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 베를린 올림픽을 하고 우리 송기정 선수가 거기서 우승을 하잖아요. 우승. 그러니까 뭐 독일 국민들이 환호할 만하네요. 환호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잿더미에서 그걸 재밌어요. 이겼으니까. 아까 뭐 사실은 무솔리니 이태리도 저 로마 제국을 재현한다는 그 꿈이 있었겠지만 똑같아요. 그 나치스의 그 이 행렬을 보면은 로마 옛날에 로마 군단의 맞아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군장 그대로. 왜냐하면 옛날에 그 독일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또 황제였기 때문에 로마가 자기 거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영토 있잖아요. 그거를 부활한다는 꿈을 다 꾼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루르 지방 점령했죠.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전부 해서 이거를 중세 십자군 전쟁에 비유해서 여러 나라들이 십자군 전쟁에 뭉쳐라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반격 작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노르망디 작전이죠. 1944년 6월로. 그러니까 1939년부터 44년 초까지는 막 독일한테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영국이 그때 죽느냐 사느냐는 정도 있어요.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그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주도를 해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스탈린이 44년 12월에 소위 폭풍 작전을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여기서의 엄청난 그 전쟁에 여기서 양쪽 군대가 희생을 엄청 치렀는데 그때 그 히틀러 시아의 그 장군들이 무리수를 두는 히틀러 그런 그 작전 명령에 다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를 해서 전부 그 해물했는데 원래는 말이죠 장군들이 소련을 하려면 빨리 겨울 이전에 모스크바로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상하게도 저 히틀러는 또 그 말을 안 듣고 소련을 침공하는데 북쪽, 중부, 남부 세 군데로 전선을 가르고 특히 남쪽에 그 유전이 많아요. 카스피아 쪽에. 거기서 유전을 확보를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겨울이 다가온 거예요. 겨울이 뭐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칩니다. 겨울이 되면은 이게 소련을 이길 수가 없고 소련은 그때 시간을 벌어서 이미 모든 군수 공장을 우랄 산맥 동쪽으로 이동시켜서 그게 파괴가 안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계속 병력과 물자가 오는 기반이 된 거예요. 히틀러가 시간을 벌어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히틀러가 이제 이 전쟁을 치르는데 한편으로는 SS 친위대니 뭐 이런 거를 동원해서 유태인들을 수용소를 막 수백 개를 운영을 했어요. 550개 수용소가 있었어요. 독일 주로 폴란드 이쪽 지역에. 그럼 뭐 전부 다 한 유태인도 죽이고요. 합쳐서 한 700만 명인데 집시도 죽이고 뭐 폴란드니 뭐 많이 죽였어요. 이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류가 이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추측국의 최대 판도가 이 빨간 거 빼놓고 이렇게 지금 로마 제국 이상으로 여기는 저쪽 저 북부 3국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스웨덴 빼놓고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북부까지. 스페인은 이제 프랑코 총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오질 않았죠. 자, 이제 소련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큰 변수가 됐습니다. 결국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겨울에 강하고 나폴레옹도 1812년에 갔다가 못했죠. 그러니까 소련을 겨울 전에 소련을 모스크바로 함락하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벌써 야심이 또 있거든요. 이 전쟁을 통해서 히틀러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유럽을 또 먹겠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발트 삼국을 점령했고요. 핀란드를 또 침공해서 겨울 전쟁을 통해서 핀란드를 또 일부 점령을 했어요. 발트 삼국 점령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소련까지 이 겨울이 오기 전까지 광범한 진흙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 전차를 끌고 가는데 전차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굉장히 열악한 그걸 라스푸티차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렁에 빠진 거죠.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그린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그 스나이퍼 저격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그 여자 저격수들이 나와서 한 방 한 방씩 주는데 독일이 미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패퇴라고 말하죠. 자, 미국의 무기 원조 또 소련은 일본과 비밀 중립 조약을 맺었어요. 사실 적대국인데도 서로 침공 안 하기로 맺은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자기가 하사관 출신인데 뭐 전쟁에 큰 경험도 없는데 전부 자기가 후반전이 될수록
밑에 장군들 얘기를 안 듣고 전부 자기가 독단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꼬였습니다. 이상하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독일이 저지른 이 범죄라는 게 독일뿐만 아니라 소련도 그랬어요. 독일하고 소련의 그 중간에 있는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 거기 뭐 루마니아, 거기 우크라이나이나 백러시아 수없이 있잖아요. 거기가 독일이 밀고 갈 때는 거기 희생되고 또 소련이 반격할 때는 또 중간에 너희들은 거기 부역했다 그래서 또 죽이고 또 뭐 여자들도 뭐 희생시키고 어마어마한 범죄가 저질렀는데 나중에는 독일이 패배를 하면서 그 지역을 전부 초토화시켰어요. 소련이 또 어떤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중간지대가 처형, 강간, 약탈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참 이게 예. 광기의 전쟁이었네요. 광기의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예. 지금 뭐 독일이 다시 이렇게 부활해서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 그렇고요. 일본 군부가 좀 전체적으로 또 갈수록 패착을 범했는데 결국은 정계 원로들, 민간 원로들은 군부들에 대해서 다 축출이 됐고 결국 일본의 전시내각은 도조 히데키라는 현역 육군 대장이 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시내각이야. 군부가 다 장악하죠. 결국은 원래 조직의 법칙이라는 게 그 강경파들이 다 잡게 돼 있어요. 노조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전쟁의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도 저 치안유지법이라고 있는데 일본도 공산주의자들 굉장히 저 경계하고 우익 군국이었죠. 그래서 이 파시오 체제를 형성을 하면서 군부가 굉장히 전쟁을 이제 자주지하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이제 국가의 국민들을 천황의 신민이라고 해서 완전히 복종케 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의 병영화, 군사주의적 교육문화, 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신과 천황의 나라임을 세뇌시켜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천황, 전쟁, 정치, 군에 대한 비판이 일제 없었다 이게. 일본 아주 일사불란한 나라였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도 굉장히 놀랍게도 저기 인도 차이나 중국 침공했죠. 인도 차이나 침공했죠. 버마,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까지 해서 호주까지 침공하려고 했어요. 남태평양의 상당한 섬도 차지했었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일본이 필요로 하는 산업 자원들을 갖다가 그걸 틀어막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어막다 보니까 1941년 12월 7일 날 진주만을 기습해서 미국의 숨통을 끊고 미국의 자원을 확보해서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끌고 가겠다는데 그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것이죠. 결국은 그 미국이 거기서 너무나 기습 침략을 당해서 그때 워싱턴하고 협상 중이었어요. 협상 중인데 이걸 일방적으로 기습을 해서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그때 일본에 대한 그때 반격이 시작하면서 일본이 뭐 양쪽이 다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그 미드웨이 해전 그 유튜브에서 뭐 11회인가 12회에 걸쳤는데 객관적인 그 군사력 전력으로 볼 때는 일본이 훨씬 앞섰는데 그 미국이 이겨내더라고요. 미국이 진짜 용감하더라고요. 그걸 뭐 이렇게 하나님의 거의 섭리. 그것도 그 우에서 이제 비행기들이 그 이제 함정으로 그대로 급강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어마어마한 그 기술과 엄청난 그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희생을 치르면서 일본의 전함들을 다 깨부쉈어요. 일본의 전함들 항공모함에 미국의 그 네 대인가 뭐 다 파괴가 되면서 미국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됐는데 결국 해전에서 이겼습니다. 하여간 뭐 결국은 미국이 이제 거기서 뭐 이오지마, 뭐 괌, 사이판 전투 어마어마한 전투인데 그 일본이 엄청나게 저항을 해서 희생도 많이 치렀어요. 일본 해병대가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20만 명인가? 마지막 남은 그 일본 본토가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1억 옥세론 1억 명이 다 죽더라도 끝까지 천황폐하를 위해서 싸운다 해서 미국이 골치가 아픈 거야. 미국은 전쟁을 하더라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나온 것이 원자탄입니다. 원자탄. 8월 6일 날 히로시마, 8월 9일 날 나가사키 하면서 이제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 어쨌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서 이제 그 연합군이 그 베를린으로 가고 소련이 이제 밀고 들어와서 결국은 엘베강에서 서로 양쪽 군대가 만나게 되고 소련이 하루 먼저 들어가요. 하루 먼저 베를린에 입성하고 이쪽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연합국의 전승이라고 소련의 전승이라고 하루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부터 서로 또 주도권 싸움이 돼서 그러니까 독일의 이 이제 4개 나라가 분할을 하게 되고 베를린 자체도 또 4개를 또 분할하게 되는 그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혹한 희생은 아까 다 말씀드렸죠. 특히 그 중일 전쟁 때 민간인 학살, 어마어마한 학살이 있었고, 어쨌든 전체가 인류가 한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5천만 명, 2차 세계. 소련이 3천만 명 죽고요. 그러니까 소련이 발언권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죽었다 해가지고, 참.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한 700만. 유태인들도 할 말이 있죠. 지금 유대. 야, 2차 세계전 사망자는 이렇게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죠. 소련이 뭐 2,900만으로 되는데 거의 3천만 되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폴란드가 두 번째예요. 620만. 독일이 560만. 폴란드가 전 인구의 거의 한 절반. 3분의 1 정도는 죽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제가 이거 뭐 이런 거를 다 열거하는 게 문제가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이 뭐느냐? 교훈이. 왜 연합국에 승리를 했고 그 독일, 일본이 패망을 했느냐? 그 제가 그 쭉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제 이거를 제가 메모를 하면서 요걸 했는데 첫째는 이제 굉장히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서 암호 해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한 게 결정적으로 일본의 그 암호를 해독을 해냈어요. 이쪽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딱. 그 다음에 영국 공군이 독일 공군한테 막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첩보 수집이 많아서 독일 공군이 굉장히 실패를 했어요. 영국의 그 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스파이 이용해서 첩보 수집하고 미국이 또 효과적인 병참 지원을 했고 군대의 사기가 역시 이쪽에는 장기적으로 갈수록 높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리더십이 이제 뭐 사실 뭐 여기 패튼이 굉장히 공을 잘 세우려고 뭐 이렇게 무모한 짓도 많이 하는데 몽고메리도 그렇고 여기 보면 재밌어요. 연합국의 장군들끼리 서로 먼저 어디 뭐 이태리 같으면 로마를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또 싸운 게 있어. 독일군이 후방에 있는데도 미국의 어떤 장군이 공을 세우려고 로마에 들어갔는데 뒤에서는 독일군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경쟁 관계를 통해서 소련의 압도적인 그 사령관은 주코프라는 그 사람이 이제 베를린에 입성을 했어요. 미국 해군의 영웅은 니미츠 제독이에요. 니미츠 제독이 다 지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전은 메가더 장군이고 메가더 장군은 결국 70세 우리나라 6.25까지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했고 적장은 히틀러, 무솔리니, 롬멜, 일본의 이제 나구모 제독이 있는데 다 실패했죠. 졌으면 다 실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도 확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대상의 파도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었는데 몇 개 기지에 동시에 해안에 그 상륙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독일이 어마어마한 초소를 다 설치해서 희생이 육지에 오르기도 전에 죽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때 그 아이제너 장군도 노르만디 작전을 세워놓고 자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왜냐 확률적으로 이게 성공한 확률이 거의 없었기 이때 때문에. 폭풍우가 오고 그래서 하루를 연기를 했어요. 또 이게 약간 1944년 6월 6일인데 교묘하게 우리의 현충이라고 딱 맞는데 정말 이런 모험이 없으면 전쟁의 터닝 포인트가 안 생깁니다. 거기도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인천 상륙 작전도 그렇죠, 성공률이 5,000분지 1이었는데.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무기가 이때 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미국의 결국 항모, 전투기, 폭격기 이런 게 나중에 점점 좋은 게 나오고 독일은 또 전차로 항목을 봤는데 나중에 소련이 또 이를 또 앞다는 전차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독일의 처음에 초창기의 그 우수성이 나중에 다 상쇄가 됩니다. 자, 또 이제 미국 국민이 한 번 붙으면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굉장히 강하게 싸워요. 그 다음에 소련 국민도 민초들, 소련 공산당 말고 민초들의 애국심이라는 게 대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소련에서는 대조국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패트리어트. 이런 애국심이 이게 된 원동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반면에 패전 요인은 뭐냐? 히틀러가 이 광기야 광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자기 저 사촌 동생 에바 브라운하고 살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마지막 자살하기 하루 전에 그게 1945년 4월 27일인가 그래요. 자살했는데 하루 전에 에바 브라운 이제 에바 브라운을 먼저 죽이고 자기가 죽어서 이제 끝냈어요. 하루 전에 결혼합니다. 하루 전에 지하 벙커에서 결혼식을 둘이 올리죠. 누가 올리겠어요? 주례도 없고 그냥 이렇게 광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히틀러가 잘났다고 자기는 천재라고 믿고 참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너무나 많은 작전 지휘에 실패를 했습니다. 또 나치스의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동조를 했고 한편 일본은 또 천황을 내세워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을 희생시켰어요. 자살 특공대. 그 일본의 민간인들 있잖아요. 저 괌이나 사이판의 민간인들도 그냥 바다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민간인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다 그렇게 강요받는 거예요. 예,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핵무기 사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지금 뭐 제가 나가사키에 가보니까 뭐 평화공원이라고 만들어서 핵이 나쁘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전쟁을 안 일으키고 저항을 끝까지 안 했으면은 그런 핵무기의 피해가 안 당하는 건데 뭐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뭐 평화를 원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일본 사람들이 균형 감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냉전 전후의 질서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갖는 의문이 그래요. 저도 노래를 합니다만 독일의 그 가곡이라는 건 정말 예술 가곡이에요. 아주 서정적이고 너무나 정말 훌륭하고 독일의 또 괴테니 뭐 또 철학자 칸트 무지무지하게 르네상스 이후에 수세기 동안 독일에서 엄청난 학문과 위대한 예술인, 철학자, 학자들, 음악가들이 나왔어요. 이런 독일이 어째서 이렇게 인륜에 반하는 그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가?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제가 공감하는 걸 좀 퍼왔는데 독일 낭만주의, 독일 역사주의가 바로 이러한 것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낭만주의와 독일 역사주의가 뭐 나쁘냐 얘기하겠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원래 독일 낭만주의 보면 하이네 실레 시에 보면 거의 그 죽음이 깔려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가운데 이 겨울 나그네 보면 결국 실현을 하고 고독한 나그네가 죽음으로 향하는 그 과정이에요. 염세적인 거죠. 굉장히 염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테라는 철학자가 독일 국민들의 이러한 그 감성적인 거, 감정적인 것을 예견하고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메시지에서 자유와 이성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힘으로 낭만과 감성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결국은 피테의 호소는 불발로 그쳤지만 결국은 2차 양차에 대진 패전과 동서도 분열을 물론 가지고 히틀러가 네. 독일의 그 민족성인 낭만과 무슨 심정이라 그랬죠? 그 심리를 활용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그래서 그 나치의 힘너라는 친위대 얘들은 독일의 그 어떤 산속에다가 중세 신화를 재현하고 아리안의 우수성, 아리안의 제일 원형이 되는 사람을 뭐 인도나 그쪽에 가서 찾으려고 거기 파견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그 신앙을 하는 거의 산의 아지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런 정신 세계에 빠져서 결국은 악령이 지배한 거예요. 제가 보면. 예,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은 그래요. 하여튼 2차 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점은 인간의 그 잔인함 그리고 어느 독재자의 그 광기의 그런 그 야망 이것이 결국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고통과 불행을 주고 수많은 사람을 살생시키는 장본인데 이것이 인간의 그 죄악성으로 기인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죄악성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또 응징하시고 그다음에 그 전쟁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또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자, 마지막 슬라이드가 하나 딱 뜨네요. 제가 잊어버릴 뻔했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심성 이것이 100년 전 독일인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와 이성이 아닌 그야말로 한민족, 우리 민족끼리 한민족 낭만주의예요. 한민족 역사주의.
한쪽이 공산주의 광신도 집단인데 우리 민족끼리 같이 거기하고 잘해보자고 하는 그것이 완전히 반이성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쓴 사람이 독일 민족처럼 대형 사고 치기에 딱 맞는 상태에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 우리가 진짜 그런 그 정신 세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막연하고 그 낭만적인 그 민족주의가 이게 지금 조정래라는 작가가 말이죠. 만나면 아주 위험해지죠. 조정래라는 작가가 일본의 그 잔인한만 그냥 그 아리랑이가 뭐 태백산맥이기도 하고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일본에 유학한 사람은 다 뭐라 그러죠? 그 신입이다. 참 정말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주도하려고 하는 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지금 제가 말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그런 광기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이성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 자, 그냥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